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 키의 박시동입니다. 아, 연휴고 또 비도 이렇게 주적주적 오는 날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재밌는 이야기로 또 해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요겁니다. 간단하게 지난번 방송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신세계가 ssg.com 쓱마트죠. 쓱을 2019년에 만들면서 사모펀드로부터 약 1조에 해당하는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투자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죠. 5년 정도 경영을 잘 해서 회사를 상장시켜다오. 그러면 우리가 상장한 시장에서 지분을 팔아서 다시 그 투자 지분에 대해서 엑스트를 할게. 요게 이제 첫 번째 투자 조건이었고요. 혹시나 이제 상장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회사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도 많이 키워라. 그래서 총 거래량 GMV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 5조 1,900억 정도로 좀 키워다오. 요 두 가지가 사모펀드의 투자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에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투자한 이 지분에 대해서 네가 다시 사라. 나는 너한테 내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을 다오 해서 풋옵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제 풋옵션 행사 가능한 그 시점을 도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이 지나면 일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저 시한을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마음만 먹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풋옵션을 행사할지 말지에 해당하는 그 조건들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일단은 총 매출 관련해서는 한 5조 1,600억인가를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신세계 입장은 이거죠. 넘었습니다. 1,600억이 뭡니까? 5조 거의 7, 8천억까지 넉넉히 달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모펀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닌데 우리가 볼 땐 아닌데 왜냐? 상품권이 들어가 있잖아. 상품권을 2배로 계산했어. 상품권을 팔 때 한 번, 그 상품권으로 다시 물건을 살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2배로 계산하니까 그걸 빼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매출 관련한 풋옵션 행사 조건이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현재 양측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자, 두 번째, 상장을 하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일단 조건이 성취가 안 된 건데 문제는 상장이 안 되더라도 상장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곧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복수의 두 개 이상의 증권사로부터 가능 의견을 받으면 그건 상장으로 쳐줄게 라는 게 조건이 있었는데 신세계 측에서는 여기 의견서 있습니다 라고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의견서가 아니었고 상장을 나중에 추진하게 될 때 내가 주간 증권사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참여 의견서, 참여 제안서였던 거다 라고 해서 지금 사모펀드는 매출 관련한 조건, 상장 관련한 조건을 모두 다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풋옵션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신세계는 아니다라고 해서 현재 양측 간의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조금 보충 설명을 더 해드리면요. 첫 번째 조건이었던 거 있죠. 매출을 달성을 했네 말했네 할 때 상품권이 있네 없네 가지고 시비가 걸려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모펀드의 입장은 이거예요. 상품권을 2배로 계산한 것도 짜증이 나는데 엄밀하게 계약서를 보니 아예 상품권 관련한 매출은 GMV 총 매출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다. 요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상품권을 거기다 넣었냐? 넣어놓고도 그걸 또 2배로 계산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신세계는 계약서에 딱 써 있는데 상품권 같은 거는 전체 매출 거래량에 계산도 안 하도록 써 있는데 왜 상품권을 그럼 얘네들은 포함시켜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며 또 그리고 2배로까지 넣어서 매출을 부풀리기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풋옵션 행사 조건이 두려웠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절로 그런 거 없이도 깔끔하게 총 거래량이 풋옵션 행사 조건을 넘었으면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풋옵션 행사 조건에 걸린다라는 걸 그 위기를 인식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데 가만히 넋놓고 앉아가지고 풋옵션 당합니까? 사모펀드 와가지고 2020 지금 2020 한 3년 1년 전쯤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앞으로 1년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가만히 앉아있다가 2024년 5월을 맞이하면 그거 100% 무조건 당하는 거니까요.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당장의 매출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었다면 비상한 대책을 썼어야 됐죠. 그리고 그게 맞는 대책이라고 우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 보면은 관련해서 상품권이 엄청나게 팔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품권을 들고 그 상품권 거래하는데 거래소 가면은 할인해서 팔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0만원짜리 가져가면은 뭐 9만 7천원 정도로 현금으로 바꿔주고, 또 사러 갔을 때도 뭐 9만 한 뭐 몇천 원 정도에 사게 되는 이런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계 평균 나오는 할인율이 3%인데 작년에는 심지어 5%가 할인된 상품권이 풀렸습니다. 시장에. 빨리 사라 이거죠. 상품권이라도 사라 이거죠. 그것도 매출 잡아야 되고, 그 상품권으로 많이 풀리면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다 매입으로 실제로 이제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5%대 할인이 되는 상품권이 풀린다? 굉장히 의아하게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이건 이건 도저히 마진도, 그러니까 이것은 역마진 수준이 아니고요. 왜냐면 개별 품목을 쇼핑몰에서 여러분 할인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건 뭐 재고를 선순환하는 효과라든지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라든지 특정한 타겟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상품권을 할인하면은요 사실상 쇼핑몰 안에 있는 모든 상품을 동시에 할인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 상품권으로 을 구입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물건을 전부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품권 할인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작년에 실제로 5% 넘는 할인 상품권이 시장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놀랬었죠. 그리고 의아했었는데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뭐냐? 그렇죠. 저절로 두면 풋옵션 행사 매출을 달성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한 신세계가 상품권으로라도 일단 매출 기준을 넘어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우겨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다라는 지금 업계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할인율의 상품권까지 시장에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상품권 관련된 시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풋옵션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만약에 풋옵션이 행사가 됐다고 하면은요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대비한 부채 관련한 것도 회계장부에 다 이렇게 꼼꼼하게 써놔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상품권을 넣어서 매출을 늘리자. 그러면 요거는 풋옵션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풋옵션을 대비한 부채를 장부에 달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요 등식을 가지고 회계법인과의 설득 작업을 통해서 갑자기 부채가 장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는, 영원이 되어 있는 그런 장부가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번에 풋옵션 관련해서 양측 간의 분쟁에서 신세계가 진다면 그동안 했던 공시가 부실공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위공시, 부실공시에 해당하는 2차 제재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상장 관련해서는 또 어떤 문제를 제가 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냐면요, 상장을 할 때는 뭐 솔직히 헐값에 상장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무 누구한테도 혜택이 없죠.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공모가를 높게 한 상황에서 그게 이제 상장이 돼야 기존에 재무적으로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득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처음에 2019년에 이 쓱닷컴을 만들 때만 해도 3조 3천억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다. 그 사모펀드는요, 그렇게 생각했고, 기업 가치는 10조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쓱닷컴보다도 더 상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어디 있을까요? 딱 비교하기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마켓컬리. 보라색의 마켓컬리.
컬리죠. 컬리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컬리가 받고 있는 시장성, 컬리가 받고 있는 기업 평가 내역을 비교해 보면 스타컴이 그거보다 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면 1조 한 초반대에 겨우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비중 1조를 지분으로 한 사람은 15%거든요. 그럼 이게 1조 초반대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잡아줘야 한 2천억, 3천억 사이니까요.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장도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매출 관련해서도 크게 분쟁이 걸려 있고 상장 관련해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요, 양측이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싸우게 될까요? 일단은 나 풋옵션 한다. 아닙니다. 하고 일단 물밑 교섭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은 풋옵션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해서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측에서 제안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계열사의 어떤 다른 지분 같은 걸 좀 그런 걸 좀 대신 받으면 어때요? 그걸 저게 지분을 넘겨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분 받으면요, 그 배당 받아가지고 무슨 큰 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다 거절했던 것으로 현재는 보도의 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풋옵션이냐 아니냐라는 마지막 승부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승부를 했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끝간데 모르는 정면 승부까지밖에 없느냐라고 보면, 신세계는요, 계열사를 봤을 때 이마트 쪽에서 현재 현금화를 당장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5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계열사 건설이라든지 걸 조금 동원하면은 또 한 몇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모아봐야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해서 물어줄 수 있는 돈이 1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이 행사당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 당장 돈이 없어서 계열사라도 헐값에 팔아야 되는, 또는 대출을 받아와야 되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재무적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양보할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요, 이 펀드는요, 홍콩 베이스입니다. 홍콩 베이스 펀드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다국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이 펀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사모펀드 보시면 1호, 2호, 3호 이렇게 쭉쭉쭉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펀드가 순서대로 런칭이 되기도 하고, 앞에 있는 펀드를 상환하면서 뒤에 있는 펀드가 롤오버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펀드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수익률이 바닥이라는 게 하나가 문제고요. 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현재 투자도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자금들이 약 4천억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펀드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다음 펀드로 롤오버를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 그래서 수익자의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펀드도 양보가 안 되고 신세계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세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풋옵션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 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원금 이상으로 상환해서 다시 엑시트 해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 양측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그림이 좀 잡히시죠?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된 배경까지 들어가면 또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이마트가 왜 장사를 못했느냐, 왜 쿠팡의 허용을 쿠팡의 추격을 허용했느냐 등등등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으로 바뀌는 틈을 제대로 공략하거나 준비하거나 하지 못했던 경영 실패가 핵심 원인 아닐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겁니다. 회사 경영, 시대 흐름을 판단하고 예리하게 회사를 잘 경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못한 이런 실패 경영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온라인에서 용진이 형이야 이러면서 연예인들과 셀럽놀이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 날리고 하면서 회사의 기둥뿌리 썩어가는 거는 모르고 있더라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제대로 된 CEO냐 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져온 뉴스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요겁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저겁니다. 정신 못 차린 정용진, 청담 부동산 PF 투자.
지금 당장 신세계가 1조를 물어주네 만회하고 있고요. 이마트는 역사적 신저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어디다 팔까? 지금 매물도 못 찾고 있는 중이고요.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신세계의 행보, 위험한 행보가 위험스러워 보이는 행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가 어디 있는 사진이냐면요. 여러분 청담동 제일 좋은 자리. 예전에 그 프리마 호텔 사진 있나요? 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호텔, 프리마 호텔. 저 사진입니다. 저 호텔 부지에 있는 저 호텔을 시행사가 사서 저걸 부셨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그냥 공사장 벽 처리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프리마 호텔을 부수고 저 왼쪽에 있는 저 높은 빌딩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빌딩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업. 그 사업이 현재 청담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사업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큰 위험한 뇌관으로 주목받는 게 바로 뭐냐?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PF요. 부동산 PF도 나중에 한번 쭉 다뤄드릴게요. 부동산 PF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지방의 안 좋은 현장들, 악성 어떤 미분양을 달고 있는 현장들, 열악한 어떤 건설사가 과도하게 좀 실수해서 들어간 현장들, 그런 거는 그나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위기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저긴 청담동이란 말이에요. 청담동에서 PF가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요. 청담동이 문제라면 대한민국에 문제 아닌 현장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현장이 바로 저깁니다. 청담동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가장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현장인데 저기서 위기가 발발했다는 뉴스가 작년에 시장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죠. 저 현장까지 무너진다면 남은 현장은 전국에 있는 곳곳은 보나마나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약 한 5천억 정도의 지금 브릿지론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계속 이자를 올려가면서 연장을 해 가자라고 겨우겨우 연명을 해 가자라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저 현장에 돈을 대준 여러 이제 그 투자자들, 대주단들이 있는데 1순위 대주단이 누구냐면은 새마을금고입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작년에 여러분 굉장히 큰 경영난, 거의 뱅크런 날 뻔했었죠. 위기로 굉장히 크게 사회 문제가 될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내가 또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서 이걸 연장 동의를 해주면은 잘했네, 못했네, 감사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니까 아유, 나는 그런 것도 싫다. 그리고 나는 1순위다. 1순위니까 내가 그냥 바로 여기서 나는 그 PF 연장 동의 안 하고 그냥 바로 내 채권 실행하면은 땅 팔아가지고 내 돈은 빼나갈 수 있으니까 나는 PF 연장 반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이 한번 났었죠. 어떻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압박도 넣고 서울시에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등등등 해서 겨우 한번 연장이 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 현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 있는 유명한 현장인데 문제는 저 현장에 지난주부터 보도가 쏟아지는데 신세계가 저 현장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5천억 정도의 브릿지 자금이 묶여있는 저 현장. 과연 사업성은 제대로 검토하고 들어가는 것인가? 너무나 또 걱정이 앞서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겁니다. 신세계 저기 왜 들어갔나? 봤더니 앞뒤 거두절미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정용진 회장의 지시, 업무 지시에 따라서 신세계가 저 현장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건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조인한 상황은 아닌데 현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현장을 시행했던 시행사의 지분을 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에다가 한 700억 정도의 자금을 더 투여해서 많은 지분을 좀 확보해서 저 현장을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게 신세계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현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는요. 저 높은 빌딩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최고급 슈퍼 럭셔리 오피스텔인데 신세계의 계획은 저게 오피스텔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거를 호텔, 럭셔리 호텔로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웨스틴 조선이라든지 이런 조선호텔 관련해서는 영업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성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건물을 지으면요. 분양을 성공해서 빠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빨라요. 그런데 지금 호텔로 간다면요. 일부는 분양을 하겠고 일부는 호텔을 하면서 롯데에 있는 잠실 시그니엘 모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버전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분양해서 날릴 수 있는 면적이 줄죠. 그리고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면적이 늡니다. 그러면요 자금 상환의 압박이 굉장히 길어지는 현장으로 어떤 그 사업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근데 지금 신세계가 그렇게 롱텀으로 회수 기간을 늘려도 버틸 수 있는 자금 상황이 되느냐? 안 되죠. 지금 당장에 1조라도 지금 물어줘야 될 판이거든요. 자, 또 하나. 그 롱텀 상황을 버텨줄 만한 다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방금까지도 문제된 현장이거든요. 신세계가 다시 돈 달라고 하면 누가 돈 빌려주겠습니까? 쉽게는 안 빌려주죠. 고율로 빌려주겠죠. 지금 신세계건설이 전국에 미분양 굉장히 많고요. 부채 비율이 무려 900%가 넘습니다. 여러분 건설회사는요. 200% 내외가 정상이고 300이면 위험합니다. 400이면 초위험한 상황인데 신세계 현재 부채 비율이 900%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신세계건설이 예를 들면 신세계건설이든 신세계 프로퍼티든 계열사가 저기에 자금을 쏜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PF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제가 대충만 얘기해도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하죠? 예, 지금 PF 사모펀드하고 1조 원대 분쟁을 겪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살얼음판에 허위 공시에 뭐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또 우리의 정용진 회장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정용진 회장의 의중이 반영이 돼서 저 위험천만한 청담동 사이트에 신세계가 예, 떼돈을 들고 들어가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예,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신세계 상황. 여기까지만 제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이프리 토크고요. 공혜영님이 또 소중하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버퍼가 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정몽상가님도 예,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건 짧게 저희가 저번에 했던 소식에 약간 애프터 서비스 성격으로 해드린 거고요. 오늘 준비한 다음 소식. 역대급으로 거덜난, 사실 거덜난이 아니고요. 거덜나고 있는 나라살림 소식입니다. 아까 그 신세계 소식이 조금 혹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쉽게 한다고 한 건데 요거는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나라살림 56조의 세수 결손이 났었죠. 87조의 관리재정수지 적사가 났었죠. 그리고 1127조의 국가부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엉망진창으로 몰고 가서 현재 우리나라 재정 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작년 얘기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자가 세수 결손이 56조라니까요. 5억도 아니고 한번 이게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5조도 아니고 무려 56조의 세수 결손이 났던 해인데 그 해에 비해서 2024년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국세 수입 현황이 접수가 됐습니다. 자, 작년에 역대급 세수의 결손을 냈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어땠을까요? 결론 2조 2천억이나 덜 거쳤습니다. 깜짝 놀랐었죠, 여러분? 역대급은 작년인데 그런 일은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여기가 바닥인가 했더니 지하실을 또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현재 2조 2천억이 덜 거치고 있다. 특히 법인세가 덜 거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요 3월까지 18조 7천억이 거쳤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조 5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법인세가 왜 줄었을까요? 물론 기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특히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큰 기업, 상장회사 이런 회사들이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법인세 얼마나 내는 회사였을까요? 10조, 5조, 7조 이렇게 내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법인세 이제 얼마 낼까요? 빵원입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드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법인세를 빵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큰 기업들은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40%가 감소되었고요. 적자 기업이 수두룩하게 늘어서 삼성, SK뿐만 아니라 많은 양질의 기업들도 이제는 법인세를 안 내는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리게 된 거죠. 국세 수입의 3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입니다. 그럼 소득세도 한번 볼까요? 소득세도 작년에 소득세가 1월부터 3월까지 27조 5천억이 거쳤는데 이건 1년 전보다 무려 7천억이나 적게 거쳤다.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 두 축에서 큰일이 났다라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고 이게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쭉 설명을 하는 방송이나 채널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소화하는 뉴스도 바쁘기 때문에요. 근데 제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길게 국세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국세가 나라 살림이, 국가 재정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뭔가 좀 더하기 빼기가 안 맞고 구멍이 뻥뻥 뚫린다.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알죠. 기획재정부가 제일 먼저 알죠. 그런데 숨기죠. 그래서 숨긴다고 치고 숨기는 사람 말고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정부를 감시하는 뭐 국회의원들? 뭐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냐면 금융권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국가 수입이 더하기 빼기가 안 맞기 시작해. 그래서 마이너스야. 수입이 딸려.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들어올 수입이 안 들어오면요, 빚을 내서라도 수입을 메꿔야죠. 그래서 올해 쓰기로 한 예산은 써야죠. 자, 그럴 때 하는 게 뭡니까? 국채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세입 부족분을 메워서 살림을 살아야죠. 그래서 금융권들은 왜 나라 살림에 관심이 많냐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국채를 누가 삽니까? 기관이 삽니다. 기관이 누구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증권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은행, 뭐 기관회사, 증권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쪽에서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1차적으로 떠안죠. 그럼요, 갑자기 정부가 와가지고 야, 나 이 국채 발행할 건데 한 몇 조 할 거거든? 너 사라. 그러면 그리고 내일 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채 입찰 계획이 연간에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기관들은 그 자금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 적절한 때.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 안을 수 있는 툴, 비클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요. 그걸 다시 또 쪼개가지고 리테일로 재판매한다든지 하는 자금 계획을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채 발행 계획이 바뀌고,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의 자금 계획이 바뀌고, 채권 관련해서 1년 내내 해야 될 운영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023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어땠을까요? 시작하자마자 정부의 더하기 빼기가 안 맞고 국세가 빵꾸가 나기 시작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먼저 알았죠. 그래서 알람을 사이렌을 얼마나 크게 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많은 방송에서 2월달 제가 나온 방송 한번 여러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2월달부터 제가 아주 아무도 소리를 안 지를 때 소리를 지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40조 이상의 국세 세수 결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알람을 제가 올려댔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2023년 이맘때 2월 달에 이미 2023년이 끝나면 40조, 5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세수 결손이 나올 거라고 2월이면 예측이 가능했다니까요. 자, 지금 우리 2024년 몇 월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5월이에요. 이제 알람이 울리면 2024년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안 봐도 그림인 거 이해하시죠? 지금 왜
심각하게 이 알람을 여기저기다가 떠들어대고 사이렌을 크게 외치면서 부랴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공포스럽게 느끼고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그 천문학적인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2024년에도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그냥 불보듯 뻔하게 현재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런 구간을 지금 우리가 그냥 관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 안에 계셔가지고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배 바깥으로 보면 지금 이 배는 안전하고 잔잔한 바다를 지금 항해하는 배가 아니고요. 태풍 속으로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나라 살림을 일부러 망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부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된 거겠지. 라고 이제 정부 측 입장을 조금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재정 살림을 하는 그 분들을 좀 심하게 비판해 볼게요. 아주 못됐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로 봤을 때는 정말 사악하다.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산은 언제 짜여지냐면요, 여러분. 3월 달에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거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장관들이랑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방망이를 쳐가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 장관들이 예산을 5월이나 6월 달까지 가안을 편성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올립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미세하게 이제 쭉 마무리해서 9월 달쯤 되면 이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 내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산 관련해서 1년 내내 진행돼야 되는 타임테이블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2022년이라고 해볼게요. 2022년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2023년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산 편성 지침도 했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해가지고 정부 예산 초안을 대충 만들어 놨다고 해볼게요. 그때 정부가 예산을 만들 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라? 경제 성장률이 매달 갈수록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체크하는 부서가 어디게요? 기획재정부지요. 예산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무역 수지가 추락하고 있고 엉망진창으로 내년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다 아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처음에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할 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점대 이상으로 잡아놨던 그 전제 사실을 그 해에 2022년이 끝날 때까지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3년도 예산은 2022년에 2023년이 경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치를 기반으로 짜여집니다. 그런데요, 2023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제는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작부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말이 가면 그냥 보나마나 2023년이 되면 우리가 짜놓은 예산은 하나도 안 맞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세수 추계는 하나도 안 맞겠구나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산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을까요? 그때 2022년 말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낼 때 동시에 뭘 같이 보내냐면요, 여러분, 예산안을 국회에서 방망이 치자마자 바로 세법 개정안을 같이 방망이 칩니다. 예산의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법 개정안에 엄청난 부자 감세, 엄청난 대기업 감세 법안이 들어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 부자 감세랑 대기업 감세를 해주겠다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예산안을 내면서 내년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해서 당초 생각했던 예산을 수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만있어 봐. 대기업이랑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깎아준 금액이 얼마야? 뭐? 한 80조? 80조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런데 내년 예산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세금을 깎아줄 정도로 국가 살림이 여유가 있으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깎아줄 수 있다고 치는데
예산을 수정해가지고 지금 할 정도로 세금이 안 들어올 거라며. 그런데 그건 그거고 부자들이 대기업 세금을 깎아준다고 이 두 법안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순서로 1번, 2번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국회 때 예산이 수정되지 않고 우리나라 좋을 때의 성장률을 근거로 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고 그날 대규모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나 이 전문가분들을 다 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방망이를 2022년 11월 말에 12월 초에 내년 예산 방망이를 딱 칠 때 방망이 치고 나서 방망이에 잉크도 내년 예산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딱 3주만 지나면 2024년 1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이 예산은 엉망진창으로 오류투성이가 되고 맞지 않고 세금 누수가 펑펑펑펑 나올 게 눈에 보이는데 감세안 통과를 위해서 이걸 숨기고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1월이 되자마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볼 때는 어라? 안 맞네?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결손이 나겠네? 들어오는 게 하나도 안 맞네?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해서 알람이 켜졌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온갖 군데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지 사악하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속여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중반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천문학적 이 세수 결손이 실제로 확인이 됐고 이게 40조야? 아니야 42조야? 아니야 46조야? 50조야? 52조야? 결국에는 56조 결손으로 끝이 났죠. 2022년부터 2023년 1년 반에 걸친 이 국가 살림을 어떻게 국가 살림이 이루어졌는가 이 기간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정말로 반성했다면 올해는 그러면 안 됐었어야죠. 올해는 그러면 안 됐었어야죠. 2024년은 그러면 안 됐었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올해는 그러면 되고 있는가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올해는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냐. 작년보다 불과 2.8% 늘어난 세출 656조 규모로 나라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그나마 작년 대비해서 늘리질 않은 거예요. 거의 동결입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에요. 자, 그런데 20% 정도 세수를 깎아서 잡은 게 요 정도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월에서 3월까지의 국세 수입 상황을 보니까요. 작년의 역대급 구간보다 지금 세금이 더 덜 거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023년 예산보다 축소 편성했습니다만 축소 편성한 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덜 들어오고 있다. 제 설명이 좀 어려운지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각성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작년 2023년을 힘겹게 살아낸 우리가 얻은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작년보다 더한 상황을 지금 2024년에 겪고 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수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그나마 법인세가 들어오는 왔습니다. 감에서 들어오는 왔습니다만 올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거의 법인세를 내지 않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세수 개선이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고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서 감세가 되었는데 그 세금을 누가 냈을까요 작년에? 우리 서민들, 근로자들, 우리 노동자들이 유리지갑들이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대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은 해였습니다. 무려 국가세금의 17.2%를 우리 근로자들이 냈어요. 이재용이 삼성전자 뭐 이런 그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 우리 같은 홍길동 씨, 김길동 씨가 돈을 내서 이 나라를 꾸려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는요, 근로소득세도 줄고 있습니다. 월급이 안 오르고 우리 노동자 근로자분들도 보너스를 못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줄고 있다. 법인세 줄고 근로소득세 줄고 부가세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어디까지 버틸지는 미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좀 심각하게 좀 각성을 좀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건지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제 감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짧은 뉴스가 지지난주에 났었던 거예요. 1월에서 3월까지의 분기 국세 수입이 뭐 작년보다 좀 덜 거쳤대. 근데 이게 보통 뉴스가 아니라는 것. 이 뉴스 행간에는 엄청난 현재 국가 재정의 위기,
신호가 여기 다 들어있다라는 걸 제가 꼭 해설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예. 발광님께서도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셨고요.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 휴일에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3,000분 넘게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길게 방송을 안 하려고 좀 노력 중이네요. 제 제목이 경제 한 스푼 아닙니까? 그냥 운전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뭐 이동 간에 뭐 조깅 하시다가 이어폰 꽂고 슬쩍슬쩍 들어도 아주 떠먹여주네. 요런 기분으로 편하게 들으시기에 가볍게 가려고 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주제가 또 무거워졌고, 예,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쉽게, 더 짧게, 그리고 예,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더 좀 다듬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좀 많은 후원과 사랑과, 예, 관심과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말미에 광고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광고까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항구를 떠도는 철수님도 후원해 주셨네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릉부릉 시동형은 책 안 쓰시나요? 예, 천기누설 해드립니다. 뭔가 지금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젠가 제가 또, 예, 현재 지금 한 반 정도 와 있는데요. 예, 공저로 해서 뭔가 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제 한 스푼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 Y존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을 소개합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여궁이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원료를 더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져 강력한 효능을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확 달라진 Y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저희 광고 오픈 기념으로 2+1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여성분들에게는 체험분 2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1588-4365 사는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상담하는 전화번호입니다. 편하게 상담 전화 하세요. 1588-4365로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여궁, 저희가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거기도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